모스크바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까지 가져갈까봐 진심으로 걱정해서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블로거들조차도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가 돈과 인력이 모두 바닥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 잘못되어가는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마저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의 상황은 러시아 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푸틴은 늘 해오던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인들조차도 아무런 자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의 특별 군사작전에 반대하면 바로 굴락으로 보내집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과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물론 모스크바 거리의 혼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이 결국 뱅크런, 즉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에서 전면적인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지금 모스크바 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기름을 넣기 위해 몇 시간, 때로는 수십 시간씩 기다리고 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젠장 검은 주유소에서 사람들끼리 이미 싸우고 있네 맙소사. 젠장. 오 이거 진짜 심하네 맙소사. 오 1대1이야 그러니까. 여기 진짜 난리 났네. 모스크바 26년 완전히 미쳤지. 정말 2026년 모스크바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기 시작한 후 러시아 수도가 이렇게 빨리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미친 일이지. 처음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전쟁이 절대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에게까지 닿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지.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네. 방금 본 그 영상, 그 클립은 사실 3분 더 이어지는데 영상 마지막에 전체를 볼 거야. 하지만 먼저 은행 위기를 살펴보자.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크렘린조차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거든. 이런 일이 현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어. 어떤 나라의 경제든 상관없지. 은행이 멈추면 경제도 멈춰. 그리고 있잖아, 러시아가 바로 그 길로 가고 있어. 이 보고서를 한번 봐봐. 이 메시지를 읽기 전에 이 글이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전쟁 블로거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는 푸틴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나아가길 원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러시아 예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한번 들어봐. 러시아 연방 예산 적자가 사상 최고치인 8조 6,800억 루블에 달했어. 그게 대략 900억 달러 정도인 것 같아. 이건 직접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어. 지출은 약 28조 루블이고 수입은 약 20조 루블이야. 연초에 계획된 적자는 3조 8천억이었고 그 후 조용히 4조 7천억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게. 그리고 물론 여기에 1조 5천억의 지역 예산 적자와 사회기금 적자는 포함되지 않았어. 따라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2026년 11월에는 국고 수입이 바닥날 거야. 공공재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는 매우 어렵고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우리는 8조 루블을 찍어내서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명목상 수입으로 국고를 채울 수 있어. 이제 이게 바로 무서운 부분이야. 아니면 시민들의 은행 예금 일부를 강제로 국채로 전환할 수도 있어. 쉽게 말해서 러시아 정부가 자국 은행을 급습해서 자국 시민들의 저축을 빼앗아 이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 자금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이건 정말로 특별한 경제 작전이 된 것 같아. 자, 여러분 중 일부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아? 쌤, 푸틴이 실제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끝장날 거야. 그리고 나는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러시아 국내 대중들조차 경제에 남아있는 마지막 신뢰마저 잃게 된다는 뜻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정답을 몰라. 푸틴이 이런 일을 할 확률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믿느냐야.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푸틴이 그들의 예금을 압류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 보고서를 한번 봐.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그들의 예금을 압류할까봐 두려워서 매달 수십억 달러를 은행에서 인출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인출하는 금액은 거의 매달 기록을 세우고 있어. 이번 달에만 러시아인들은 이미 3천억 루블을 인출했어. 그게 약 25억 달러 정도야. 그 전달에는, 그러니까 7월에는 대략 70억 달러를 인출했어. 그리고 그 전달인 6월에는 또 50억 달러를 인출했어. 매달 그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물론 모든 사람이 푸틴이 돈을 훔칠까봐 걱정해서 돈을 빼는 건 아니야. 각자 다른 이유가 있지.
하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푸틴이 자기 돈을 빼앗을까봐 걱정해서 돈을 빼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창고로 공격해서 돈을 빼고 있어. 그들은 월 발버리 같은 큰 회사가 무너지면, 그렇게 큰 회사가 무너지면 은행 붕괴, 즉 금융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은행이 무너질 때 자기 돈이 은행에 묶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빼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은행들에겐 흥미로운 딜레마를 만들어. 만약 실제로 금융 위기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금융 위기가 있다고 믿으면 계속 돈을 빼게 되지. 그리고 그게 결국 금융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냐하면 현대 은행 시스템에서는 은행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든. 은행들은 예를 들어 50%, 70%, 80% 정도를 대출해주고 있어. 이건 러시아의 지급 준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위기가 없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가면 그게 결국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2026년에 이미 러시아인들은 2조 5천억 루블 이상을 인출했어.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 이 금액은 실제로 러시아인들이 2022년 전쟁 첫 몇 주 동안 인출했던 돈보다 더 많아. 그때는 모두가 돈을 인출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외국인들, 러시아인들, 대기업들 모두가 푸틴이 뭘 하고 있는지 봤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을 시작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던 거지, 맞지?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그때 수조 루블을 인출한 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지금은 2026년 중반에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건 확실히 걱정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게 러시아인들이 2022년에 비해 지금 얼마나 비관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해져. 한편으로는 러시아인들, 예금자들이 돈을 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내준 대출이 있어. 그런데 이 대출들이 부실화되고 있어.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한번 봐봐. 푸틴의 방산지원은행은 대출 부실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 이 은행은 사실 러시아에서 손꼽히는 대형 은행 중 하나야. 아마 전국에서 상위 5손가락 안에 들 거고 국영이야. 그래서 푸틴은 이 은행에게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모든 방산 기업들을 도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푸틴이 대출을 내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자, 이건 우리가 방금 받은 보고서야. 하지만 크렘린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크렘린이 계속해서, 알다시피 대출이 계속 부실해지는 동안에도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자금을 투입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점도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에 다뤘듯이 러시아 정부 예산 자체도 그리 안정적이지 않아 보여. 그리고 이제 푸틴은 자신의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은행들을 어쩔 수 없이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제 믿기 힘들 수도 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푸틴이 쓰고 있는 그 돈 중 일부가 사실 너를 겨냥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야. 러시아는 실제로 서방 청중을 대상으로 선전을 퍼뜨리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 사실 러시아 웹 여단이라는 용어도 있어. 이건 기본적으로 러시아 봇, 크렘린 봇, 그리고 트위터나 여기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친러시아 가짜 계정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야. 그리고 이 봇들은 서방에 사는 사람인 척하면서 푸틴이 하는 모든 행동을 옹호하지. 이 브리게이드의 목표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건 어차피 질 싸움이라 의미 없다고 너를 설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지. 우리는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고 싶거든. 물론 아쉽게도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있진 않지만 대신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넥슈티더면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플랫폼이든 어디든 공유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러시아 여단에 맞서 싸울 수 없지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작은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고통받는 건 러시아 은행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 주민들이 공유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슬픈 영상을 여기 남기고 싶어요. 저는 아들레르의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바로 여기에 카페가 있었죠. 이 공간은 임대 중이에요. 한 곳은 문을 닫았고 여기도 임대 중이에요. 여기는 폐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허브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계속 가볼게요. 여기가 우리 예전 가게예요.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도 비어 있다는 거 알아요? 정말로 새 건물이나 지나왔어요. 여기 임대 중인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예전에 여자분 한 분이 일했었어요. 이 카페는 영업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문을 닫았어요. 세상에. 자,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푸틴의 해결책이 뭔지 맞춰보세요. 푸틴은 은행 직원들에게 총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 보도를 한번 보세요. 모스크바는 은행 직원들에게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무기를 지급하고 있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은 진짜 의도가 전혀 다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드론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 시민들이 은행을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 가격 상승, 긴 줄이 이어지면서
인출 사태, 현금 부족, 지역 불안, 그리고 저축한 돈을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위협이 바로 국민입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이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정책이나 비공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은행에 있는 현금도 예금주들의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러시아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한 여성이 자신의 돈을 인출하고 은행 계좌를 해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의 사상 최대 인출입니다. 은행에서 돈이 사상 최고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요. 그 돈으로 무엇을 지불하는 걸까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VTB은행은 VTB은행이 제가 은행에서 저축 계좌를 해지하려고 했을 때 제 계좌와 카드를 모두 차단했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말문이 막혀요. 뭐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돈을 인출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이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3달 전에 개설한 저축 계좌를 해지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것은 의심스러운 거래입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계좌를 차단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카드를 차단했습니다. 차단을 해지하려면 은행 지점에 문의해주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평하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 내무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밤에는 돈을 이체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험하니까요. 누군가가 1990년대 러시아처럼 당신의 돈을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러시아의 에너지 위기, 즉 연료 부족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주유소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면 총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상황이 그만큼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최근 며칠 사이 러시아 수도에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러시아 주유소 중 실제로 기름이 남아있는 곳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유소의 본업이죠. 그래서 주유소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제 빨간 선은 모스크바 주를 나타내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은 모스크바 시, 즉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은 러시아 전체를 나타냅니다. 8월, 특히 최근 날짜들에 주목해보세요. 지난주만 해도 모스크바는 주유소의 절반 정도의 연료가 있었는데 이제는 20%도 안 되는 주유소만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5개 중 1개, 어쩌면 그보다도 적은 주유소만 연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스크바 지역과 비교해도 수도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연료를 구하려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주유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가끔은 앞에 서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10시간, 11시간, 12시간처럼 수십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번 주유하려고 하루의 절반을 허비하는 셈이죠. 그리고 드물게는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름이 다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말씀해주세요. 이 줄이 여기인가요? 4줄 다인가요? 이게 4줄 다인가요? 이제 문 닫습니다. 연료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끝입니다. 2시에 문을 닫습니다. 잘해야 5시에 다시 엽니다. 연료가 오면 연료 트럭이 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름이 없다는 거죠. 줄을 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 안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말해주고 계신 건가요? 네. 사람들은 안 듣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거기에 목숨 걸 생각은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냥 근처 지역만 돌아다녔어요.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2시에 문을 닫고 잘하면 5시까지 배달이 올 거예요. 혹시 이 모든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세요? 혹시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폭발적인 정보 같은데요. 지금까지 예측은 정말 안 좋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가 계속 약속했던 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 러시아 블로거가 러시아인이라면 기름을 통에 넣는 독특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푸틴은 정말로 소련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30리터의 휘발유로 통을 채웠습니다. 발전기에 쓸 휘발유가 필요했는데 제 차들은 모두 디젤입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빼내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에 휘발유를 넣거나 아니면 발전기 자체를 주유소로 가져가야 했죠.
저는 끽끽거리는 소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산대에 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로 돌아가서 제 AKM을 꺼내 등에 둘러맸습니다. AKM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돌격 소총입니다. AK-47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가 주유소에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을 꺼내서 주유를 시작했죠. 주유소 직원들에게 등을 돌린 채로요. 그들은 제 뒤에서 투덜거렸습니다. 통에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내키지 않은 듯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을 채우고 90년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슬프고 불쾌한 생각을 안고 떠났습니다. 저는 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겁줘야 합니다. 총을 가진 사람이 옳은 사람이니까요. 아마 은행원들에게 총을 쥐어주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시민들이 주유소에 소총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이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소 중 하나를 또 공격했는데 그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 젤렌스키 본인이 직접 공격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600km가 넘는 약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였고, 그런데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4월에도 이곳을 공격했고 5월에도 공격했으며 6월에는 잠시 쉬었다가 7월에 다시 돌아왔고 이제 8월에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정유소를 수리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유소가 러시아의 석유 부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은 이제 연료 붕괴가 며칠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소비하는 양과 필요한 양,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양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비축분해서 꺼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러시아에서는 어제 오르스크 정유소에 대한 공격과 극동 정유소의 화재 이후 남아있는 휘발유 생산 능력은 2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즉 예전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현재 러시아가 하루에 7만 톤의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유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바르마투카에서는 비행기가 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 운송, 비전철화 노선의 철도 운송, 그리고 도시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될까요? 철도 운송을 이용하세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마비될 것입니다. 전쟁은 바로 이 연료이기 때문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일주일에 불타는 정유소가 5곳 이상이라면 여러분이 그 수를 세어봤다면 러시아는 많아야 2주, 3주 혹은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정유소 4곳에 불이 났다면 상황은 시즌이 끝나기 전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운트다운은 며칠 단위로 측정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 안에서도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러시아 여성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왜 가스가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가게에는 아직 맥주가 남아있어요. 맥주만 있으면 왜 다들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모두가 불평하고 있어요. 가스가 없다고, 고속도로에 가스를 넣으려고 엄청난 줄이 생겼다고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하지만 드론이 양조장이나 맥주 가게를 공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정말 큰일이죠. 공장이나 가게, 어디서나 줄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는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맥주가 안전하다는 거야. 이제 불행하게도 꼬마 블라디미르에게는 우크라이나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계획을 실제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엘리트들과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을 특별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출된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의 공항을 폐쇄하고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영공을 폐쇄하는 비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어제 유출되었고 지금은 일시 중지된 상태이지만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에 관계자들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 내 공격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값싼 AI 기반 드론대로 모스크바의 공항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밤마다 최대 1000대의 드론을 발사할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모스크바 상공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러시아로 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들은 AI와 미리 입력된 지도를 이용해 스스로 목표물을 찾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실제로 이 계획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민간 항공기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추가 준비만을 승인했습니다. 봄이 되자 이 작전에는 암호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작성자였던 당시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해임된 후 7월 이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앞으로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섭게 들리지만 바로 여기서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부터, 즉 푸틴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모두 폴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수도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 기차 여행은 대략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2022년 이후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자신도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 폴란드까지 기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탑니다. 즉, 이 계획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계획한 것은 러시아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분명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이걸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러시아 재벌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러시아 재벌들이 이동할 때 기차를 이용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 재벌들이 사용하는 전용기 몇 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호화롭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 재벌들이 누리는 그런 수준의 호화로운 비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스크바의 영공이 폐쇄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전쟁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편집증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가오는 두마 선거, 즉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에 맞서 출마한 또 다른 후보를 방금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이유는 글쎄요, 이 사람이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었고 의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범죄는 전쟁을 비판하거나, 물론 언론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202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반격을 막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격은 러시아가 올해 수십만 명의 병사를 잃으면서 거둔 성과를 사실상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류 언론도 실제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든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선전기구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푸틴이 모두가 믿기를 원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용기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고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저희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추가 보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시면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닙니다.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는 독점 영상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루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영상에 담지 못한 세부 사항들까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다룹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점은 첩하와 같은 경험 많은 군 출신 전문가를 모셔서 최전선 영상을 분석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며 사실과 선전을 구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헤드라인을 넘어서 이 분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희의 검열 없는 확장 보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멤버십은 저희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은 어느 날 오르고 다음 날에는 떨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영상이 추천되지만 우리가 한 말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추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능한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고 저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방문하셔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저희의 독점 영상에서 척파 씨가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코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승인율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푸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푸틴 주변의 사람들, 그의 과도 정치 계층, 그리고 부패한 백만장자 집단. 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시 큰 돈을 벌고 콜따질에서 스웨덴 비키니 팀과 어울리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만약 비호 세력에 둘러싸인 전제적인 독재자가 있다면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칼라굴라, 네로, 사담 후세인, 그들은 그를 상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의 킬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게 알다시피 네가 그런 말을 유니폼에 적을 때 항상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이 사람들은 체첸 깡패들이죠. 맞죠? 그들은 물론 꼭두각시 독재자가 보낸 체첸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짓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후방 지원 인원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러시아 징집병들을 단속하는 집행자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급차를 타고 있는 게 전혀 놀랍지 않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구급차에 전투원이 타는 게 제네바 협약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한다면 이렇게 말할게요. 우크라이나인들도 구급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적십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제 말은 우크라이나는 서방 후원국들과의 관계를 망칠 전쟁 범죄 같은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 점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더 제약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 징집병들이 불에 탄 곳 위에서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스탄티니우카 근처 전선에서 불에 탄 구급차, 장갑차 위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인종 카메라가 폴란드로 100km나 들어온 미사일 공격을 포착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우크라이나산 애시드록을 틀어놓는데 저는 데스메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건 없어도 되겠는데 싶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기 동부 폴란드의 농경지가 펼쳐져 있죠. 구불구불한 시골 풍경,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제 생각엔 이곳은 아마 폴란드 남동쪽 구석에 있을 거예요. 좋아요. 저기 바로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공세의 일부예요. 이걸 바라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항상 해석이 필요하죠.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폴란드 영공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들어온 걸까요? 글쎄요. 어떻게 떨어진 걸까요? 탄두가 완전히 폭발했죠. 그래서 거기에 10m짜리 분화구가 생긴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뭐가 들어왔든 폭발했다는 거죠. 좋아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어디를 겨냥한 거였을까요? 바르샤바를 겨냥한 거였나요? 그게 경로를 이탈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이 농부의 밭에 떨어진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탄두가 폭발했으니까요. 그게 폭발하려면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장이 활성화됩니다. 고도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충격이나 공중폭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탁 트인 들판을 골랐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메시지죠. 우리는 이 농부의 밭을 쳤습니다. 우리는 너희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칠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고 너희는 폴란드다. 제 생각에 수단 자체가 곧 메시지입니다. 맞죠? 그들은 전단지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스티로폼 정찰 드론을 보낸 게 아니에요. KH-101 순항 미사일을 보냈죠. 아담, 우리는 이런 일이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작전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보타주, 암살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폴란드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폴란드 깡패들이 거리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죠. 맞죠? 그런 사람들은 틱톡에서 고용됩니다. 쉬운도 모이고 싶어? 알지. 검은색 터틀넥이랑 검은색 볼캡을 쓰고 우크라이나인을 때려. 내가 500유로 보내줄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시작된 걸 봤습니다. 그래, 들어봐. 내가 키포스트에 기사를 하나 내보낼 거야. 아마 7일이나 8일 후에 나올 텐데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거야. 좋아, 여기는 올레시키의 드니프로강이야. 바로 강 건너편이 헤르손이지. 여기에는 러시아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어. 아니야. 우리한테 있는 건 어린이용 풀장에서 쓰는 보트에 탄 바보 한 명뿐이야. 그리고 정말 말해야겠는데 저건 대단한 투척 실력이야. 이 사람들이랑은 절대 맥주 퐁 게임 하지 마. 지금 이걸 느리게 재생해서 낙하 시간을 계산할 수 없게 했어. 왜냐하면 그러면 고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엔 말이야. 알다시피 아담이랑 나 둘 다 고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정말 놀라워. 그렇지? 정말 엄청나게 인상적이야. 그래. 내 몸에 방탄복을 다 입고 탄약 300발의 소총까지 목에 걸고 수영하는 걸
계산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나는 구조원이야. 누가 구조원을 불러줘. 아니 안 돼. 나는 못 가겠어. 미안해. 고마워 친구. 나는 여기 앉아서 정말 호루라기를 인상적이었어. 돌릴 거야. 알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싫으면 집에 가.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저기 걸려있는 게 저건 타이어인데 나는 저게 구명환처럼 보인다고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 저건 타이어야. 내가 그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줄게. 그래. 그들은 그럴만 했어. 그들은 그럴만해. 사실 너 죽고 싶지 않지. 집에 가 친구야. 그냥 집에 가. 좋아. 저건 야크 기본 비행 훈련기처럼 보이네. 확실하진 않지만 알다시피 3륜식 착륙 장치, 저익 단엽기. 그게 맞아. 이건 소련 시대의 기본 비행 훈련기야. 저게 5.56인지 7.62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정말 훌륭하게 소총을 쏘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아마 그는 맞췄을 때 엔진 소리가 변하는 걸로 알 수 있었을 거야. 맞추면 엔진 소리가 브르르해서 그르르로 바뀌거든. 저기 내려가고 있네. 확실하진 않지만 내 생각엔 이곳이 오데사 남쪽인 것 같아. 오데사는 흑해 연안의 헤르손 서쪽에 있지. 정말 아름다운 휴양 도시야. 마치 마이애미 비치에 절벽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지. 정말 멋진 곳이야. 그런데 저건 정말 대단한 사격이었어. 한 방에 맞췄잖아.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이나 비슷한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베이식스 인사이더에 가거나 아래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돼.